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봉사활동 팀 달래의 지구과학 10번째 강의, 즉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 9번째 강의에서 냈던 과제부터 풀이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진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간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가의 중심액은 블랙홀로 진화한다. 틀렸죠? 이 상태는 이제 저희 교과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백색 외성 상태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때 나오는 그거고요. 니은, 나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별의 중심부의 생명 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와 같이 이제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이후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는 가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진화하였다. 맞는 말이죠. 왜냐, 이제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이제 그리고 나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이 정도에서 나오고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와 나는 주계열성에 속한 별 A와 B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행용합 반응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것을 고른 것은 기역, 별의 내부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지요? 가는 CNO 순환 반응, 나는 PP 반응입니다. 기역 중심부 온도가 약 18,000켈빈이고 이하인 주기율성은 양성자 반응이 PP 반응이 우세하고요. 중심부 온도가 약 18,000켈빈 이상인 주기율성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별 A에서는 가, 별 B에서는 나가 우세하게 일어나므로 A의 온도는 높습니다. A가 B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촉매이다. CNO 순환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에서 12C는 촉매로 작용합니다. 맞는 말이죠? 가와 나에 의해 별의 질량은 감소한다. 가와 나는 모두 수소 행용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내기 위해서 하면은 질량이 감소하면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 가의 A와 B는 분광형이 G2인 주기율성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 비율과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상대적 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볼까요? A는 온도이다. A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A는 온도가 아니죠. A는 뭔가요? A는 수소 함량 비율입니다. 니은, 가의 핵에서 CNO 순환 반응보다 PP 반응에 의해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많다. 맞는 말이죠? 디귿, 대류층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다. 맞죠? 대류층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활발한 곳. 자, 기역은 왜 아니냐? 별의 온도는 중심에서 가장 높죠. 중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가야겠죠.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고 이거는 아니게 B가 온도겠죠. A는 수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8번,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진화 단계를 가정을 8번,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속 에너지이다. 가의 에너지원이 중력 수속 에너지원이 맞나요? 그쵸? 중력이 수축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이 친구의 에너지원이죠. 나의 중심에서는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별이 됐잖아요. 막 별이 됐으니까 헬륨 핵 반응이 수소 핵 반응이 일어나겠죠. 다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철이 생성된다. 아니죠. 저 단계에서는 탄소가 생성됩니다. 탄소가. 나는 크기는 작지만 밀도는 매우 크다. 맞는 말이죠. 백상의성.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반만하였던 외계생명체 탐사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생명체의 존재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은 비열이 커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물질이 녹을 수 있잖아요, 물은. 근데 그 물이 액체 상태여야 됩니다. 왜냐? 기체 상태의 물에 뭐가 녹을 수 없죠.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도 그렇고요. 생명 반응지대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처럼 이제 행성 무슨 중심별의 주변 공간에서 저장하는 행성이 있는 공간에서 그 별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물이 녹은 상태, 그러니까 물이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태양 주변에 도는 지구가 지구에서만 물이 지금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걸 우리는 그린존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까지죠. 그럼 딱 그죠? 왜냐면 화성부터는 물이 얼어 있잖아요. 이제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에 거리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져요. 왜냐? 너무 밝고 따뜻해지니까 너무 가까이에서는 수증 기반으로 존재하고 적당히 멀리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 물 벌 수 있는 범위가 크니까 넓어지겠죠. 그죠? 이제 밑에 이제 위에 거 설명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에 대충 다 말은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외계 생명체 존재를 위한 조건, 아까 전에 말한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야 되겠고요. 중심 주계열성이 이제 너무 크면 안 돼요. 적당히 커야 돼요. 왜냐면 이제 너무 큰 주계열성들은 나 에너지도 많고 그냥 대충 써도 되겠지 하면서 여유로우니까 하면서 많이 쓰니까 오히려 걔네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질량이 적은 애들보다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질량이 너무 작은 애들은 질량이 적은 만큼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질량을 가진 별이 있어야 외계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제 별과의 거리가 적당해야 돼요. 너무 멀면 공전 주기가 길어지니까 낮과 밤이 거의 없어질 수 있겠죠. 너무 가까워도 낮과 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 자외선 같은 걸 뭐가 막아줘요? 자기장이 막아줘요. 자기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전축에 경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절 변화가 너무 뜨거웠다가 너무 추웠다가 하지 않고 적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위성이 없으면 얘 궤도가 너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돌아 뱅글뱅글 하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계 생명체 탐사했던 거 그 의의는 뭐냐? 이제 태양계 내 생명체 탐사는 위성에 직접 탐사를 보내고 아니면 뭐 지구에서의 생명체를 연구해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거고요. 태양계 밖의 탐사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우주 망원경 혹은 뭐 진짜 위성 보내거나 해요. 자, 그럼 이제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풀이를 별의 주위에서 물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포봉은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기율성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집니다.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외계 생명에 존재하기 위해서 행성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하고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한다. 자기장이 아니네. 행성의 자기장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 중심별에서 오는 항성풍을 막아준다. 분광형이 O인 주기율성은 K인 주기율성보다 수명이 짧고 생명 가능 지대가 별에서 멀다. 세티 프로젝트에서 탐사에 이용되는 망원경의 종류는 전파 망원경이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외부 은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같은 게 있죠. 허블의 은하 분류. 은하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이거 1학년 때 했었죠. 기억 못해도 되는데요. 지금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이제. 자, 이런 거 보시고 그럼 밑에 볼게요. 외부 은하의 종류와 특징. 타원 은하는 이제 매끄러운 타원 모양이고요. 나선팔이 없습니다. 평평도에 따라서 구멍에 가까운 것은 이제로, 가장 납작한 것은 이세분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뭐 밑에 있는 것까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선 은하는 은하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싸고 있습니다. 은하 핵이 가로지는 막대 고정의 유무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나뉩니다. 이게 정상 나선 은하고 이게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중간에 딱 봐도 막대 있죠. 나선팔이 감긴 정도 은하 핵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A, B, C로 분류합니다. A에서 C로 가면서 은하의 전체적인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별의 감김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보통 규모가 작고 성간물질이 많으면 젊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성간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그 옆에 특이견 한번 볼게요. 전파은하. 일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 전파 영역에서 보면 중심의 양쪽에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라고 하는 둥근 돌출부가 있고 중심학에서 로브로 이어지는 Z가 상대적으로 관측된다. 과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타원 은하로 관측된다. 보통 은하에 비해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보이는 은하이다.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은하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돌 은하는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입니다. 은하가 충돌해도 내부의 별은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별의 크기보다 별 사이의 공간이 훨씬 넓어요. 너무 넓어서 이제 충돌할 확률도 극악이에요, 우주에선. 은하가 충돌할 때 거대한 분조구름끼리 충돌하면서도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하 형태가 변하기도 하겠죠, 충돌하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봤으니까 개념하기나 한번 풀어볼게요. 허블은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하였다.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별은 나이가 많아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나선 은하는 은하핵을 가려지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로 구분한다. 은하의 종류와 특징을 서로 옳게 연결하시오. 타원 은하. 평평도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죠. 나선 은하 은하핵과 원반이 존재하죠. 불규칙 은하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죠. 특이 은하의 종류와 특징을 옳게 서술하시오. 전파 은하 중심 핵이 있고 양쪽에 로브가 있으면 로브와의 핵은 Z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의사. 은하이지만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세포트나 보통 은하에 비하여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을 보인다. 6번 은하가 충돌하도 내부에 있는 별들이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17번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입니다.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 외부 은하의 관측과 후퇴 속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를 관측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적색 편의랑 후퇴 속도의 관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수선의 파장 변화량 측정하여서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공식 나와 있는 거 외우셔야겠고요. 자,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블 법칙. 은하들의 후퇴 속도 V는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V는 HR, H는 여기서 허블 상수이고요. 허블 상수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내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블 상수란 얘기겠죠? 이제 허블 상수의 측정값은 관측 정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세크 미터 퍼 파세기로 나왔는데요. 1파섹 거리에 있는 은하는 약 68km로 후퇴하고 있고 10파섹 거리에 있는 은하는 약 68 곱하기 10, 즉 680km로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블 법칙의 의미, 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주의 팽창, 우주 팽창의 의미, 우주가 팽창할 때 각각의 은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의 팽창은 공간 자체의 팽창입니다. 2. 우주 팽창의 중심,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팽창은 우주의 중심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 1학년 때 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해내셔야 돼요. 다시 기억을 불러와요.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에 거꾸로 돌리면 먼 과거에는 우주의 한 점이 모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 빅뱅 우론의 근거입니다. 근거. 우주의 나이와 관측 가능한 크기에 대한 공식과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개념 확인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를 관측하였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납니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멀어지면 빨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가 빠르게 팽창합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몰라요. 허블 상수 값이 클수록 우주의 나이는 작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 친구들이고요. 풀어보세요.